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아. 여기 쫄러 가시네? 실패. 이렇게 너무 경호들하고 보니까 느낌이 나. 이쪽. 여기서 있으니까 천천히. 뒤에. 양수 하나만 찍으면 됐어. 저기 이삭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이제요. 하나, 둘, 셋. 전공에서 제 유일한 선택 이준석. 아, 그래요? 제 동생으로 그럴 거야. 사진 나가줄까요? 기사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은 나랑 조선만 풀할게. 네. 안녕하십니까. 1번이요. 내가 할게. 반찬 하셔야 됩니다. 저거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잠시만 뒤에 나와주세요. 네, 잠깐만 뒤에 나와주세요. 뒤에 좀 나와주세요. 오, 조심. 여기요. 여기 앉아서 먹어도 진짜 되죠? 예. 안녕하세요. 잠시 나와주세요. 아니, 이렇게 메뉴가 다양하네요. 네, 같이 앉으시죠.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일파락 정도 웃겨도 괜찮나요? 당연하죠. 네. 이렇게 오세요. 아이고. 근데 원래 한식 다 주세요? 거의 매일. 근데 연대 앞에 있으면 먹을 거 많잖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식비도 부담이 되죠? 너무 비싸요. 옛날에 연대 앞에 되게 싸다고 유명해가지고 다들. 아이고. 먹으면서 얘기할까? 네. 이게 연예인의 삶이에요. 네? 아, 그래? 저희 어머니가 당원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오늘도 완전 목이 이제 쉬어가지고. 그러게요. 올라와서 라디오 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뵙는 건데. 이번에 몇 학년이세요? 저 4학년입니다. 4학년이요? 네, 막학기 다니고 그러면은 지난 녀석도 투표하셨겠네요.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투표였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하셨는데 그쪽으로 못했어요? 아, 딱 안 됐구나. 이번엔 꼭 하실 겁니까?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뭘까? 네. 스포츠. 전기전자요? 과가 어떻게 되세요? 의과요? 아니 잠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데 요즘 수업 복귀 상황이 어때요? 얼마 전에 총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총장님이 의대 교수라서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검증 다른지는 몰라도 연대 의대 관련 문제는 제가 총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도시공학과입니다. 네? 도시공학과요. 조심할까?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기요? 인공지능학과요? 인공지능학과 따로 있어요, 지금? 과가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견이 다니지 않거든요. 계량 위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런데 그러면 송도 캠퍼스는 안 갔다 오세요? 다 갔다 온 거죠, 이제? 어디가 살기 편해요? 송도가 살기 편해요?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어떤 사람 빨리 송도 없애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니 그래도 송도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점이 있다고 해봅니다. 장단점이 있죠. 송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울기 좋아서? 박람회 시기를 보낼 수 있어요. 박람회 시기를 송도에 박람회 문화가 있나? 어디 가서 놀아요, 송도에 있으면? 송도는 캠퍼스타운이나 아니면 트리플 스트리트를 많이 가요. 요즘에 현대 아울렛 그렇구나. 아니, 난 송도 갈 때만 너무 동탄 같아가지고 약간 형 막히긴 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과가. 전 전기전자과. 과가 어떻게 돼? 전자. 아니, 근데 소위 말하면, 여기, 연대에서도 문과하면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는 거 있습니까? 예. 전문적인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제가 지난주에 성대 해화동 갔다 왔는데 앉은 사람 전부 다 자격증 아니면은 맞아요. 네, 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뭐 로플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보통 그러면 자격증 준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사실 이제 문이과의 경계선이 그냥 말로 없앤다가 아니라 없어졌어요. 저는 사실 제가 2000년 초반에 영특교에 다닐 때도 보면은 문과 출신들이 코딩 학원도 엄청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걸 봤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경계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재교육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우리도 칸막이에 대해가지고 너무 이런 뭐랄까 우리 심리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전기전자나 아니면 컴퓨터 쪽 하는 사람들이 요즘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이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었는데 갈수록 코딩 같은 것도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교에서 한 7천만 원 하다가 연봉이 순봉이 요즘 한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도. 그래서 오히려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각광받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공대생도 그냥 자기 분야만 해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정외과는 나중에 비전이 뭡니까? 꿈이? 근데 공대는 어쨌든 그래도 취업이라도 잘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흔히들 비상경 문과라고 하는 네. 근데 어쨌든 환경 계열이 아니고 경제 경영을 아예 안 배웠다 보니까 이제 다들 취업 걱정이 너무 심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변호사, 로스쿨 아니면 회계사, CPA로 다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과대로 그냥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들 뭐 근데 사실 저희가 워낙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한두 명씩은 있는데 근데 그들마저도 이제 아예 청년 정치인으로서 20대부터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는 없는 지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들 본인만의 뭔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뭐 가령 어쨌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에 법조인으로서 좀 활동을 한 후에 정계로 입문한다든지라는 진로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기 중에 예를 들어 학교 다니면서 국회 보좌지나 이런 거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는 게 있었어요? 국회 부사지는 워낙 아시다시피 워낙 서로가 낮다는 식으로 좀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이 없어요, 사실. 네. 4급 때만 연봉 9,800인데. 아, 그래요? 4급에 언제 오를 수 있나요? 우리 방에 지금 연대 정외과 출신이 지금 7급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실제로 국회 보좌진 연령대도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방도 지금 5급이 다 90년생이고, 네. 4급은 이제 70년생, 그리고 80년생. 약간 친구들 보면은 네. 인턴 비서관을 했던 친구들은 또 꽤나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워낙 좀 워라밸이 안 좋다 보니까 왜냐면 인턴 비서관은 거의 200만 원 조금 넘게 네, 받으면서 밤낮 없이 일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좀 이제 섭을 두게 되더라고요. 의원이 막장인 사람 만나서 그런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의원실 돌아가는 분위기는 하기 나름이에요. 아, 그러면 오히려 다행인데. 네, 그래서. 근데 정작 그러면은 공대에서는 지금 취업 걱정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저희 회로 쪽은 네. 시험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난? 회로 설치 쪽에서 네. 삼성에서 3명 뽑았다고 삼성했어요? 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케바케라. 얘도 지금 내가 연대 타이틀 갖고 나가가지고 한교에 문두들이냐 그러면은 취업이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저희 학교 대표만 네. 그럴 시에는 아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내가 병직할 때만 해도 스카이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네. 연구의 실적이 좋고 연구의 실적이 분들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문이과 다 해가지고 취업 현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가 기대치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첫 취업했을 때 아까 보좌진 처우라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은 대충 얼마 정도의 연봉이면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직장인데 뭐 지방 가면 높게 받을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직장인데 얼마 정도면 첫 직장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적으로. 저는 5천으로 타협했어요. 5천을 타협. 자, 그럼 얼마 정도? 세면은 세전 5천 정도 됩니다. 세전 5천 정도? 얼마 정도? 1억? 얼마 정도? 자, 문과 입장에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붙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소극적인 자세인데. 근데 진짜 그 친구들끼리 정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근데 또 연봉을 막 대놓고 이제 막 얘기하기는 또 조심스러워서 근데 그냥 약간 기업에서 붙여주시면 해도 감사하다 매번 이런 자세로 항상 그 자세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 보좌진 얘기를 제가 해서 그런데 이제 붙여주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붙여줘도 감사하는 건 없고 뭐 떠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이제 사실 젊은 세대가 연봉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를 한다면 연구 지원, 환경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거꾸로 이공계 쪽 직장 가진 사람들은 그 서울에 이제 시차림이 많이 없고 뭐 가까운 판교 아니면 대전 아니면 더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대전 가는 거에 대한 저항이 좀 있어요. 대전 안 된다? 대전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네. 예를 들어 대전보다 더 밑으로 간다.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서울 아, 서울. 원래 지방분 있어요?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해 지방분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면 서울에 붙어 있고 있어요? 광주에서? 네. 광주로 다시 절대 갈 수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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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전도 안 되고 부산도 안 되고 무조건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네.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지하철. 네. 그거의 문화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한테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오라 그런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부산 서울 정도? 아. 여긴 다 서울 출신? 고등학교 부산? 네. 인천 출신. 아, 그럼 좀 수도권이네. 일단 말씀하신 문화생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네. 항상 부산 아이맥스가 아, 영화를 그거 좋아해요. 알겠어요. 부산 살 때는 서면 아이맥스가 있는데 시설이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생활이 격차가 꽤나 있지 않나. 아, 근데 뭐, 서울 생활 경험하고 내려가기 싫다는 말이 이제 또 충격적이긴 한데, 여기 서울? 아, 저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양평 사람. 양평? 네. 거기도 도시는 아니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양평이야 수도권이니까, 다 서울. 부분이 근데 지방 자체 행정을 주도하시는 이유가 전 지방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냐면 미국에서 제가 보스턴에 살아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보스턴에서 이제 대학 다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안 가도 창업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키울 수 있다. 물론 보스턴도 미국의 대도시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은 희한하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워렌 버핏 본사가 어딘지 아세요? 오마하.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인데, 그런데 원사는 또 괜찮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물론 투자를 하니까는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꼭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비용 구조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크게 차이 안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뭐 전기요금도 차이 안 나고 세금도 차이 안 나고, 뭐 하다못해 최저임금선도 비슷하다 보니까 어차피 노동자 임금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지방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에 안 가시겠다는 것도 생활 비용이 뭐 집세 정도 차이 나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미국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 조금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민이 필요할 거다. 근데 청년들이 많이 서울을 원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서울의 범위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서울의 끄트머리 노원구에서 살아와서 그러는데, 여기 혹시 노원구에 가보신 분? 초등학교 노원에서 아, 그러니까 노원에 가보신 분? 보통 노원 가보신 분, 노원 살았거나 아니면은 친척집 있거나는 아니면 사랑하는 분이 노원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외에는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통 부담삼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가 서울이 늘어나면 의정부 이런 것들이 편입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서울이다 이런 거 외에 그렇게까지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확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노원에 있을 때는 여의도까지 1시간, 지금 동탄에 있으니까 여의도까지 2시간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동탄이 GTX가 생기고 이렇게 해도 약간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이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수도권에서 어떻게든 안 밀려나려고 버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역버스가 닿는 곳에 사는 게 끄트머리가 동탄인데,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가장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수도권에 집을 갖기 위해서는 요즘 젊은 세대가 서울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해졌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동탄 이제 멀면은 뭐 파주, 뭐 김포 이런 데까지 가는 건데 힘들긴 힘들어요 확실히. 이게 출퇴근하는데 거기에서 가족들이 사는 건 모르겠지만은 출퇴근해야 되는 가장이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씩 길에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저출산 관련해서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여기 있는 분들 같이 막 교육을 잘 받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커리어랑 실제 이런 그 출산 육아랑 결혼이랑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게 의외로 빨리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이 되니까 제 여자인 친구들이 어떤 삶을 결혼하는지 보는데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했던 그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의대를 가거나 해가지고 27, 8살 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전문대학원을 가가지고 로스쿨 가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굉장히 강하게 의식해요. 그래서 32살, 33살만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이미 내가 커리어냐 아니면은 내가 일반적인 가정을 꾸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이제 36살 되면 진짜 여기 물리적 한계선 한번 또 오는데 이거 겪을 때만 되게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 진출 연령을 앞으로 땡겨야 된다 무조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비해가지고 해외는 이제 9월 학기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반년 정도, 1년 정도 빠른 것도 있고요. 사회 진출이. 거기다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재수 많이 하는 문화도 있고 휴학도 하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게 있는데 이걸 최대한 저는 좀 땡겨야지만이 그런 결혼에 대한 고민, 커리어랑 뭐 결혼 중에 선택해야 되는 고민 이런 게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 진출령 땡기는 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1년 일찍 학교 가겠다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저는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없어서 그렇지 방향성 자체는 저는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는 이미 9월 학기제로 우리보다 반 학기 빠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커리어에 대한 고민, 하필이면 26, 7살쯤 취업하게 되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단계 올라서 관리자나 이런 게 될지에 대한 고민할 때쯤 그게 와요. 2, 3년만 더 있어도 그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내가 관리자로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다음에 휴직하고 이렇게 일자리 떠나는 것과 관리자를 못 따라보고 떠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특히 그 취업시장에서 네. 요즘 다들 대기업 군공 보면 경력직을 노래하고 신입을 채용을 하는데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막 1, 2년씩 일하고 와야지 대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당연히 그만큼 결혼 연령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게 가장 큰 도움이잖아요. 저는 사실 현대가 처음에 공채 안 뽑겠다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년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정말 가운데에 한 40대나 이쯤에 보면은 한 5년에 10년 정도 회사별로 안 뽑은 구간이 있거든요.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고 이제 근데 그게 적체가 돼가지고 지금 진짜 젊은 세대가 취업하는 거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정년 연장할 때마다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는 것들이 정치권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젊은 세대가 쭉 한국 세대가 쫙 비어버리는 회사별로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임금 피크제 같은 걸 좀 세게 했어야 되는데 정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임금 피크제를 완전 세게 하지 못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고용 비용 그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너무 지금 그게 부담이에요. 어제도 저희가 여수에 있는 이제 금호석유화학 계열의 그 공장에 갔는데 40대가 그 노조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40대가 거의 비어 있다는 거예요. 회사 유량을 먹을 때 보면 거기가 한창 정년 연장되고 이럴 때 쭉 이제 사람 안 뽑아가지고 이제 나이 든 사람과 이제 아주 젊은 사람밖에 안 남아 있는 회사 노조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게 사실 좀 적체가 심하다. 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들고 나오셨는지.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중반 때 이제 병특을 하면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지. 대학 있을 때는 국민연금이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율이라는 것이 아까 받고 싶은 한 5천만 원 받으면은 25% 이 정도 나올 텐데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 13%가 사실상 세금을 얹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 거의 한 40% 가까이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내가 추가로 한 노동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런데 차라리 국유럽식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40% 혜택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나이든 세대 복지 비용으로 다 내고 나서 나중에 파산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지금 젊은 세대가 내는 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조는
나이 든 세대가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가야, 결자 해지해 놓고 가야지만이 젊은 세대가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조성이 60대 아저씨가 가장 중간값이다 보니까 60대 아저씨들의 그 중간값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우리는 5년, 10년 정치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뭐 부담 전가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합의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이번에 그 협의 과정에서 양당에서 저랑 친하지만은 30대 국회의원 몇몇이 나와가지고 같이 기자회견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이번에 야합이었다는 증거라 봐요. 그분들이 우리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이 역할만 하고 계신 거지,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뭘 같이 하자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혁신당만 지금 대선에서 선명하게 이번 합의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대선에서 좀 더 이슈화를 시키려고 해요. 나중에 사회분야 토론회나 이런 데서. 결국에는 그냥 아주 평균적인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더 내고 생애주기 때문에 2천만 원 더 받는 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 더 내고 2천 더 받기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생애 소득이 3천만 원 사라지는 건데, 거기다 그 정도면 다행이지 지금 연금 파산하면 받지도 못하는데, 저는 이거는 화끈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에서 더 올리겠다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낮추는 합의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순간 이거는 야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올려가지고 바로 기성세대는 받아가는 건데, 이건 야합이죠. 진짜 고간에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가 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고간에 더 털어주겠다고 하는 거는 매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서 했죠. 용인제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국회에 있는 젊은 의원들, 이해 당사자 같은 젊은 의원들마저도 사실상 약간은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 정도의 역할, 그런 거 하는 빅코이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우리가 자꾸 이제 의석이 개혁신당이 적기 때문에 점진적이 오히려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반농담으로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각종 역사상의 어떤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혁이 생각보다 어렵고 혁명적인 변화가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건 폭발해가지고 혁명이 쉽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프랑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하나도 없는 마크롱을 뽑으면서 한번 그 개혁의 길을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마크롱 인기 떨어져가지고 연금개혁하다가 이제 요 바지를 먹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20년, 30년 뒤에 마크롱이 평가받을 거라 보고요. 프랑스 국민들이 했던 그런 선택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혜택을 좀 볼 것이다, 나중에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연금개혁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이번에 진짜 확고한 민심을 보여줘가지고, 야, 이거 젊은 세대가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게, 지금 국민연금은 전초전이에요.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건강보험 가지고 또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는 아까 기대하는 연봉 5천을 받아도 거의 한 50%가 조세와 준조세로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끝까지 물고 들어서야 된다. 다른 게 아니다. 기성세대가 지금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지만은 600만 원 내고 1억 5천 받아간 분도 있다, 지금. 그러면 이거는 기성세대가 좀 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처음 설계했을 때랑 달라진 거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조정하자고 오히려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받을 거 다 받아먹고 난 다음에 파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젊은 세대에게 더 내고 더 받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혼기사기를 치려고 하느냐. 이거는 강하게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어차피 국민연금이 파산하게 40년, 40년대 파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실 저희가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구연금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대 수익비라는 것이 1을 냈는데 거의 한 3, 4까지 받는 기대 수익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대체율 같은 거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자동 조정 장치까지 준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국민연금이 지금 갖고 있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강제 저축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강제 저축하게 하자 정도가 국민연금의 의미를 남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하지만 강제 저축, 급하다고 땡겨 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저축으로 의미가 바뀌게 될 것인데, 그게 어쩌면 국민연금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불안정한 제도는 없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내는 그 구연금과 신연금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신연금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연금에 빵꾸 나는 부분은 최대한 기성세대가 지금 조세로 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참 그런데 어려워가지고 기성세대가 아직까지는 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대가 적은 거지, 나중에 이게 구연금, 신연금 분리를 실제 정책화하고 할 때는 엄청난 세대 간의 이제 토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젊은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상투적으로 하시는데, 정책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아까 여기 의료계 이제 진출하신 분도 계신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있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세대가 이제 앞으로 오래 가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냉정하게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봐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MRI 같은 게 기본 서비스인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해외 어느 나라 가도 MRI를 이렇게 많이 찍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금 급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젊은 세대가 우리가 이런 혜택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파가지고 나중에 암 치료를 받고 이랬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지만은, 지금 뭔가 약간 고가의 그런 행위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만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1년에 366회 이상 적용받는 분들이 8,000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1년에 병원 몇 번 가느냐 생각해보면은, 물론 젊으니까 덜 가는 것도 있을 텐데 366번 가는 분들은 아파서라기보다 관성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제한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을 준비하는 게 120번만 해도 없으면 120번 이상 가는 분들이 한 20만 명인가 그래요. 제가 이제 통계가. 저는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0번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렇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이라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상태다라고 보고 저희가 자비 부담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혁해야 될 건데, 이거는 젊은 세대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앞으로 평생 생애 주기 동안에 50번 이상 내가 1년에 병원 갈 일이 생기면은 나는 자부담률을 더 많이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도 여기 합의해달라.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얘기해야지만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일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366번이면 그냥 입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약화하려고 찾아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시는 것보다 쓰시는 게 더 적어요. 근데 유일하게 약간 그 중국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런 제도에 대한 약간 허점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 허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가 제한해야 되는데, 외국인 전반이 지금 이제 의료보험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저희 팩트 체크해 보니까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은 일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대부분은 거주하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만큼 건강보험을 많이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합법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잡아내야 돼요. 그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상당히 기성세대를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기성세대를 잘 설득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설득이야 제가 잘할 자신은 있는데, 설득되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닐 것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의료비 같은 과다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명제로서 옳지만은, 그러면 또 의료계에 있는 분들 중에 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날벼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타협을 이끌어 나가느냐,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의료비 많이 써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의료비를 써야 되는 것인데, 치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쓴다. 예를 들어 아프지도 않는데 가서 물리치료 받고 있다.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의료계랑 진지하게 논의해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뭐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또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5조 막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5조가 진짜 이 정도면요, 대한민국 대학교 전체에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거의 연구자 1인당 거의 막 몇천만 원씩 갖다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농업인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미래와 진짜 이 표를 바꿔먹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젊은 세대가 비판해야 된다. 농업인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거기에 몇십만 원씩 뿌려가지고 거기서 어떤 더 승수 효과나 이런 것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저는 이 같은 5조가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교육과 미래에 투자하겠다. 그게 이재명과 이준석의 선명한 차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또 가가지고 너는 농업인을 뭐 갈라치기 하고 혐오하는 것이냐 이러겠지만은 꼭 지들이 일을 벌여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걸 좀 혜택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하자 그러면은 꼭 그런 갈라치기 혐오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에 굴하지 않고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 근데 논리적으로는 항상 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느끼는 게, 저는 이제 22년 9월쯤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그때 힘드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때는 사실 부모님께 좋은 감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당대표인데 너무 SNS나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시고. 근데 결국 지금 와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좀 더 맞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사람이랑 다가가서 좀 더 감정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은 그때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때 두드겨 텄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과 윤핵관인데,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냥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들어가는 3번 때 1일 1실수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입만 열면 맛있어요. 가가지고 뭐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현장을 보신 기자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언론사는 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드려 패야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훈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그때 윤핵관들이 저에게 많이 공격하면서 바꿔붙인 프레임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준석을 당대표의 생장을 쏟아내려면은 뭐 전장현이랑 토론한다 그러면은 뭐 장애인 혐오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오히려 그때 국민의힘 뒤에서 이제 총을 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가지고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 당신이 잘못됐어를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정선거에 빠진 사람도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르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내 말이 맞지 요거만 나와요. 생각보다. 이준석도 내 말이 맞대잖아. 부정선 맞대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아직도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거 제가 솔직히 당원으로서 상당히 화가 나거든요. 국민의힘 후퇴에 대해서. 이 대형을 끝나고 이 중국이랑 이재명이라는 위험하다 이런 거를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끌고 이런 게 사실 옛날 광우병이나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거기에다가 최근에 김문수가 약속을 하고 밀어붙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한덕수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도 호수아비였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대척이나 가지고 있는 부대 정당이고 TK라는 부대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잘 먹히지 않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그렇게 두들겨 팬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바뀔 수 있을까 항상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 보는 건 너무 크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유승민 의원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전하셨지만 안타깝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보자면요, 영국도 굉장히 각 잡힌 사회거든요. 거기는 하다못해 귀족과 평민까지 구분해가면서 정치를 하던 사회였어요. 근데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결국엔 자유당과 이런 보수당 사이에서 자유당과 노동당이 처음에 경쟁하기 시작하더니만은 거기도 공교롭게도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 지금 개혁신당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던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하면서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 체계로 개편된 것이거든요. 저는 영국도 완전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저는 그 변화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느냐? 영국은 마찬가지로 뭐 신사의 나라 이런 다른데 문화가 있지만은 지금도 가보면은 영국의 수상과 야당 당수가 1대1로 면전에 두고 토론하면서 PMQ라는 걸 진행하는 문화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심지어 위기 때마다 40대 총리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도 제3의 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43살 때 영국의 총리가 돼가 장기 집권했고요. 데이빗 캐머런 같은 경우에도 당은 다르지만 보수당에서 40대 총리로 또 이렇게 장기간 집권하면서 영국을 이끌었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전장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 그때는 당연히 젊은 세대가 우위에 서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연령들 보면 평균 연령, 아니다, 중위 연령이 지금 44이럴 거예요. 중위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나라다. 위로도 아래로도 의견을 듣기에 적절한 나라입니다. 영국이 아마 지금 중위 연령 정도의 인물들이 계속 승리를 한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딱 중위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만약에 40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밑에 내각을 이끄는 사람들도 뭐 할당제를 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젊은 사람들 실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좀 꿈꿔요. 예전에는요,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어찌 보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46살에 대통령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관료들이 3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전후에 이제 교육받은 엘리트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정치가 노쇠화돼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하려면 한 60대 정도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저는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청년 기술이 다시 논쟁이 예. 최고의 목표죠. 근데 약간 그 입장에서는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범위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30 넘으면 안 됐으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제가 의외로 저를 청년 정치인과 지칭하는 사람 많았지만 저 30 넘은 뒤부터 저 청년 정치가 제가 이해 잘 안 해요. 저는 30 넘어서 아저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그걸 너무 자기가 20대랑 비슷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아까 말했듯이 43, 4시면 중위 연령인데 중위 연령 안에 다 청년으로 몰아버리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 도식이 먹혀서는 안 된다. 그럼 대한민국이 20대 정도가 이제 청년을 돌리고 30, 40대는 결국에는 사회 진출해가지고 장년층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될 봐요. 네. 저는 식량안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유사시에 발생하는 식량안보,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상황, 그리고 그 복식 외에 다른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식량안보가 있거든요. 뭐 후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또 해외 경작이라는 걸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전시에 진짜 우리가 굶어 죽느냐의 문제는 좀 이제 탈피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우리가 곡식이라는 걸 먹는 이유가 곡식의 저장성 때문인데, 웬만해서 곡물의 저장성 때문에 우리가 굶는 경우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걸 해외 수송용이 쉽고, 고개받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기를 너무 부각시키는 게 낫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국 작물인 쌀을 너무 농사를 안 지으면은
나중에 전쟁 나면 굶어 죽는다 이런 프레임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식생활 다변화되고 이러니까 다양한 어쨌든 뭐 야채, 채소, 수산물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음식품에 대해 가지고는 공격성 다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코스코나 이런 곳에서 어떤 식량 메이저 같은 것들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공적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오히려 리스크 다변화에 리스크 분산의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곡물에 집중해가지고 쌀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가 주곡작물이 없어가지고 전쟁 때 밥을 굶는다 이런 논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황당합니다. 연극계약 관련 많이 진짜 보여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중형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기금운용본부가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 이런 데서 가끔 가다가 그냥 연금 재정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수익률 1% 올리면 되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까무라치게 놀라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든 인력이 1% 올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밤새고 있는데 도대체 기금운용본부한테 어떤 짐을 씌우려고 그렇게 하나 했는데 저는 기금운용본부가 그렇지만 전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득이 되려고 그러면은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는 자금을 보고 전주에 전 세계의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따라 들어갔으면 의미가 있다 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주에 그냥 공무원 몇 명 보내는 의미 정도 외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이유로 제가 그래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거 부산에서 욕 좀 먹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부산이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있는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재명식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물 한 통이 있으면은 25만원짜리 물통을 못 가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이재명식 경제라면은 저는 항상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는 경제는 물 흐르는 것과 같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물은 높낮이 차에서 흐르는 거잖아요,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세금이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규제가 적은 곳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돈은. 그래서 저는 부산에 만약에 금융업이 이제 번창하길 바란다면은 저는 부산에 적용되는 세금을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낮춰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저는 증권회사나 이런 것들을 옮겨가려면은 최근에 금투세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증권거래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증권거래세에 대한 특례 인하를 부산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어제 제가 부산 가서 했거든요. 전 이런 것이 오히려 물이 부산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후보님도 그렇고 다들 감세 얘기하는데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저는 그래서 확실한 복지 삭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나이로 환자 비싼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저는 지금 복지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는 세금을 2배로 걷어도 파산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하게 제가 노인구인수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비에서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의료비 꼭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거기다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이유 없이 현금성 복지하는 거 전부 다 날려야 된다. 깡그리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뉴스 볼 때마다 제가 황당한 게 무슨 전라도나 경상도의 군단위 지역에서 인구 한 2, 3만 되는 곳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금 준다 이렇게 할 때 보면요. 그건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군수가 어디 뭐 체육센터를 몇십억 들여 지어가지고 그걸로 환심을 사려 하고 이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은 몇 번 해보니까 아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 건 시설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현금 주니까 제일 좋아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건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런 도덕적 행위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냥 금지시켜야 된다 봐요. 저는 지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경우에도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사실 기초지자체 단계에서 현금성 복지를 남발해가지고 그게 행정을 잘하는 것이냐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와 있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이 성남시장 한교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펑펑 쓰신 성남시장이 아니라 만약에 아까 양평군수였으면은 절대 못한다. 양평군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동두천 시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산후조리원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한다? 아마 소환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은 그냥 한교에 있는 그런 불교부 단체라는 그런 한교 때문에 불교부 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돈을 펑펑 잘 쓰는 것 때문에 그 이미지 형성한 것이지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보세요. 지금 대선에 나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본인 하겠다는 약속하고 나중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럼 나오는 게 뭐 기축통하고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겠다 뭐 이런 거 그냥 기겁할 만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대책 없는 퍼주기에 대한 거는 제가 짚을 수가 없다. 이분은 이거에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농어민들한테 5조 정도 이제 들지도 모르는 그런 걸 약속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베네수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 동네 이재명 대표는 코스피 5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가능하십니까? 아니, 전 가면 좋은데요. 그거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지금 너무 헛공약 같아요. 그러면 왜 정치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경을 안 쓰는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오히려 고위 공무원,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에 연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메시지를 쳐야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성장시킬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횡보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자기의 원금을 녹여버립니다.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은 원금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길은 자식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기의 자산의 대부분으로 보유함으로써 배수진을 쳐놓고 그렇게 좀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재벌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시를 통해 가지고 재벌을 하나의 본인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벗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삼성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HBM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저 같은 상식에서는 삼성반도체가 HBM에서 밀리는 것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적시적소에 투자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경영을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첫 번째 분석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개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은 모두 연구원들이 놀아서 그렇다. 52시간 근로조건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연구원들 더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에 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입법까지 해주잖아요. 사실상 청구 입법까지 해주잖아요.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재벌과 좀 유착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업의 주주 가치 같은 것들도 주가 가치 같은 것도 제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발생해서 삼성 반도체가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처님이 발생했다. 그러면 삼성의 경영진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거는 52시간 때문에 그래?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SK하이닉스는 그 규제가 없어가지고 그럼 잘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은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52시간 규제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게 되냐? 삼성의 경영적 판단을 되짚어봐라 이런 얘기했고 나중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새로운 경영 방향을 얘기해서 저는 그래 그 얘기를 차라리 먼저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대부분이 그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다. 또는 언젠가 재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에 아까 그 주주가치에 대해서는 LG에서 있었던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야말로 주주가치를 엄청 훼손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들이 상속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저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입장을 밖에 들여내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선 후보 중에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재명 후보도 물론 상법 개정안 얘기하고는 하지만은 이것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정경 유착이고 한편에서는 결국에는 재벌의 상속과 승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 정치권이 협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고 지금도 운영 있는 대학교 학생들과 코스를 하시는데 반대되면 사회에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금 저소득층의 후보님이 약간 샌딩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20대 초반 때부터 교육봉사단체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거기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교육을 하면서 정치권에 영입되고 제가 입문해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입에 발린 해법보다는 되게 강해 보이고 그들의 적합한 해법을 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외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재명식으로 물통 25만 원짜리 갖다 주는 거는 전혀 해답이 안 되지 않는다. 저는 하지만 결국에는 교육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강한 교육 목표치 같은 걸 부여하려고 하고 그걸 공교육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말만으로 무슨 방과학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느 정도 성취는 이루도록 강제할 계획이에요. 그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낙오방지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도했던 것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열화됐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위화감을 주지 않겠다, 낙인 찍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 분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교육의 목표치 자체도 열화되는 바람에 정말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벌충할 수도 있고 다시 숫자로 쓸 기회가 있지만은 저소득층이거나 좀 소외된 분들일수록 한 번 뒤처지면 그냥 쭉 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화감이나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공부 못했다고 아니면 문제 못 풀었다고 타박받고 잠깐 쪽팔린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내가 분수도 모르고 X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졸업해가지고 경쟁 자체에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낙인이고 위화감이다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하고 오히려 그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강한 목표들을 부과할 거예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국가가 거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절대 일이 발생한 이후에 퍼져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가겠다. 이게 이재명과 저의 명확한 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농업에 발생한 문제에서 5조 연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앞에다가 투자하겠다 무조건. 앞으로 땡길 겁니다. 투자를. 네, 그럼 지금 사교육 시장 가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교육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보면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하겠다고 달려들었으면서 근데 거기서 사교육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들어가 현우진 씨 때려잡고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본인이 이제 학력고사 이런 세대 했을 때 초고액과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 현우진 씨를 세무조사 어쩌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처방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요즘 그러면 많은 사교육계가 지출되는 것이 결국에는 킬러 분황이나 뭐 아니면 또 대비하기 위한 이런 특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육의 과목수나 목표치 자체를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절대평가가 돼버리고 일부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과목에 대해 가지고 극한의 그 변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절대평가 되어 있는 과목들도 차라리 진도를 늘리고 열심히 한 학생들, 그러니까 진도를 따라온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상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대평가로 영어 같은 거는 아무 의미 없어지고 결국에는 비문학에서 결국에는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경향성에 오히려 부효과를 좀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입시를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방향에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자꾸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쫓아낸 다음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4개월 정도 제가 교육봉사를 또 했어요. 근데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제가 서울에서 교육봉사할 때 뭐 금천구, 구로구, 뭐 용산구, 마포구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금천구가 학교 시험 문제가 제일 쉬워요. 근데 금천구보다 순천 문제가 압도적으로 쉬워요.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격차가 왜 생겼는지 봤더니만은 아예 선생님들이 지방에서 너무 교육하기 어려우시니까 목표치 계속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것을 또 용인하는 게 뭐냐? 결국 순천 학생들은 순천 내의 경쟁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 나중에 가서 입시제도를 통해가지고 지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걸 벌충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에서만 자랑하는데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교육받는 동안에 사실은 다른 지역과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나는 순천에서 공부 잘하는 편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고등학교 때 했고 가는 건데 그 위화감 안 받고 상처 안 받는 교육이라는 게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아니면 사회 진출해가지고 완전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교육 목표치 같은 것을 좀 강하게 부여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게 기대치를 자꾸 낮추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특수한 입시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벌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6개월로? 이재명 후보가 1년 6개월, 10개월로 이제 500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과연 그거를 본인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 아드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모병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 했을 때 대만 같은 데서 모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국방이 펑크나서 이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저희가 대안을 내세우는 거는 저희는 1년 6개월인 복무기간인데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기초군사훈련 1개월을 미리 떼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징집강이 연령이 되면은 방학이나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4주 훈련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한 다음에 나중에 1년 5개월 내가 원하는 때 공부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들이 복학하거나 이런 걸 설계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싱가포르에 가면은 우린 지금 병사는 병사대로, 부사관은 부사관으로, 그리고 장교는 장교대로 아예 따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같이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적 우수자들한테 장교나 부사관을 제한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가지고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까지 장교가 이제 ROTC나 학사장교를 갔어야 되는데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2개월, 2개월씩, 4개월의 추가 훈련을 그것도 방학 때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기초군사원이 1개월, 다음에 2개월, 2개월 정도 두 번 방학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은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복무하면은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교로 복무하거나 간부로, 부사관으로 복무한 분들한테는 그 복무한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공익대 기준으로 저희가 전액 지원한다라는 저희가 그 안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복무기간이 제일 민감한데 장교로 복무할 자원들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10개월 같은 줄 못하지만은 1년 5개월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다. 여기다 저희가 약간 고민했지만 결국 공약하지 않은 게 싱가포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특급 전사급 체력을 만들어 놓으면 2개월 깎아주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감히 공약하면 못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몸을 만들어 가면은 깎아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병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받아가 합리적으로 저희 설계해놨으니까요.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선심성 공약보다는 나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사일리 통계나 다시 안 좋아지는 대책이 있어요. 저는 뭐 자사율이라는 거는 경제사장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제가 얼마 정도의 그 초봉이만 만족하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통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물가도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사회적 타협이라든지 임금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행복도나 만족도와도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전보다 더 비교가 쉬워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뭐 단어와 가격 비교 정도만 있었지 요즘은 행복도까지도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갑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뭐 연봉 공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좀 바꾸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유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첫 진입 그 선을 높여가는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그렇다고 임금이 깎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더 젊은 나이엔 조금 그래도 지금 이제 인생의 한 방의 취업이라 생각하니까 들어갈 때 높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좀 젊을 때 여러 가지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실제 분위기 좀 먼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회 진출 연령을 좀 땡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재수에 대한 여기 혹시 재수한 분들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 재수랑 현역 비율이 생각보다 재수가 많이 높은 건데 사실 재수한 분들이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현역이 들어갈 자리를 또 재수가 차지하고 그래서 현역이 덜 들어와서 그 부분들이 재수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말하면 재수하시는 노인 중에 보면은 뭐 정시 같은 게 수능 한방 승부로 되니까 이게
내가 평소보다 실력이 안 나왔다 생각하면 다시 이제 재수하고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반수나 재수할 욕구가. 그래서 저는 수능을 여러 번 보자라는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재수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재수를 뭐 죄악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재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 진출 연령을 최대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 사회 진출 연령을 줄이는 게 같이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사회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사회 진출을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춰서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젊은 나이에 소득을 높이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될수록 오히려 좀 더 이른 나이에 성공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성과 사회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여성의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다면 여유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 이른 나이에 더 좋은 사회 진출을 한 사람과의 비교가 좀 더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20대 초반의 나이에라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도 해보고 휴학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사회 진출을 되게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느슨한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가 저는 뭐 그거야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니까 강제를 하고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요소들 중에서 당길 수 있는 요소들을 당기자는 것이지 개인이 인턴을 하고 아니면 개인이 여행을 가고 이런 선택들은 개인의 자기개발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재수도 하시고 그리고 휴학도 하시고 나중에 자기개발도 하시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한 3, 4년 정도 뒤처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요소 중에서 아까 말했던 자기개발이야 본인의 선택이지만은 결국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떠밀려서 오히려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보다 9월 학기제, 3월 학기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대학 갈 때 그리고 나중에 유학 갈 때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된 부분은 좀 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의 생각인 거지 제가 뭐 이런 삶이 옳고 이런 사람이 그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땡길 수 있는 부분만 땡기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메디컬 솔링. 그러니까 도로가 의대를 가면 된다라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의대를 증원시켜가지고 의사들이 각각 가져가는 스타일 작게 해가지고 레이트를 낮추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해법을 유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아니라 지금 정원을 줄여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의대 일부 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급속도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쪽 분야의 선생님들과 얘기해보면은 뭐 표면적으로는 불쾌하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상의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영역에 있어서는 AI로 완전 대체되지 않겠지만은 AI의 보조를 받으면은 훨씬 적은 선생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야 때문이라도 의대에 대한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낙수 의사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겠다는 건데 저는 완전 잘못된 방향이었다. 로스쿨 학생을 늘리면은 법률 수업이 싸질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방에 그러면은 가서 로스쿨 출신들이 개업을 해서 마을 구석구석으로 법률 서비스가 녹아드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로스쿨 나와가지고 기업의 법무 담당으로 취업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낙수론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대가 매력적인 이유는 저는 이공계와 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학기술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도 의대를 가려면 갈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컴퓨터를 전공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기로 한 거는 떼돈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빌 게이츠 책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떼돈 벌어야지. 또는 안철수 같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통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정된 확보된 고소득을 찾아가는 건데 사실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의대에 정반대되는 모델로서 그런 로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IT든 뭐든 사업하면은 돈 좀 벌면은 민주당 같은데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 전화 와가지고 좀 국회 보조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압박으로 느껴질 테니까 사실 사업가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가벼운 사업 아이디어들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학식 먹으러 다니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제 눈에는 제가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이런 거 다 광고판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사실 전부 다 저 연세로에 있는 뭐 음식점들 전부 다 여기다 광고 같은 거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받고 공익임선달처럼 멀리 팔고 식당에도 제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작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업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엔 이런 거 하는데 규제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몰랐던 규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디어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 사업화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 그게 아마 의대에 대한. 네. 하나 더 질문하면요. 제가 할머니께서 아프신데 저번에 파업 때문에 병원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경험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국가의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파업이 계속 발생을 할 때 국가에서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할 때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어떤 걸 세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민간 병원이 병원의 운영 주체거든요. 지금 민간이. 당연히 세브란스도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이고,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 제도를 당연지정제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에 병원을 차리면은 무조건 이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제에 편입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이 공공성을 강제해서 의료기관이 버는 돈부터 행동 양식까지 모든 걸 제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겠죠. 이게 물론 절대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을 가져가자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이 공공성 때문에 오히려 일제히 같은 조건의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간의 병원 간의 경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파업을 한다? 그럼 다른 병원이 해제를 부르면서 여기에 개입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 건강보험에 대한 당연지정제와 그리고 수가가 또 차등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부 다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방의 의료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당연히 지방 수가 따로 적용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논의가 안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됐어요. 지하 한 문제만 저 부탁드리면 돼요. 짧게 그러면 선거비 분담이 100%가 15%잖아요. 네, 넘길 수 있을까요? 이월 당선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당선 외에는 안 노리고 제가 볼 때 선거할 때마다 매번 조롱을 들으면서 시작했지만 항상 당선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아까 개혁이 아니라 혁명해버리겠어요. 혁명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포퓰리즘이 발붙이지 못하게. 저희가 혁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투표를 선동해야죠. 혁명은 선동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투표로 혁명하자. 투표로 혁명하자. 저는 인재 유출의 정도는 딱 한 가지예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밤 안 새는 게 아니라요. 떼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집에 가서도 밤 샙니다.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근데 떼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은 집에 가서 밤 새는 거고요. 출근 안 해보고. 떼돈을 벌 기회가 없을 때는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받은 만큼 하는 문화가 생긴 거는 그만큼 사람의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변화다는 생각입니다. 지하철 노인 모임이 노인차는 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지금 1,400원인데 나중에 한 2,000원까지 오를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정한 비용을 물론 노인분들이 100% 내지 않더라도 좀 할인된 금액을 내시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시도록 좀 부탁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 나가주세요.